바보 마누라한테 인감도장 받아서 건물명에 넘기면 이거 팔아서 우리 새 아파트 가는 거야. 남편이 내연녀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옷장 안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건물 3층 옥탑방에 이 남자가 만삭인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트 마감 할인으로 반찬 아껴 만들 때 이 남자는 제 건물 월세를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복수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그날도 낡은 경차 뒷좌석에 마트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장바구니를 실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도심 골목 안쪽에 남겨주신 3층짜리 상가주택. 그 건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관리는 온전히 남편의 몫이었죠. 당신은 부동산 같은 거 몰라도 돼.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건네주는 빠듯한 생활비 안에서 살림을 꾸리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이번 달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 2층 화장실 배관이 또 터졌거든.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한숨을 쉴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마트 마감 시간에 맞춰 할인 코너를 뒤졌습니다. 그런 평범한 화요일 낮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1층 세탁소 아주머니 번호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큰일. 세탁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요. 세탁물이 다 젖어가요. 지금 당장 좀 와주셔야 해요. 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참고 계세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설비 기사님 번호를 누르고 경차 시동을 걸었죠. 건물에 도착하니 1층 세탁소 천장에서 진짜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대야 3개를 받쳐놓고 손님 옷들을 옮기느라 땀범벅이 되어 있었죠. 설비 기사님이 천장 배관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1층 문제가 아니에요. 3층 옥탑 보일러 배관에서 새는 거예요. 3층 올라가 봐야 합니다. 3층이요? 거기는 비어 있는데. 비어 있어도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문 열어주시면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저는 계단을 올라 3층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올리는데 문득 아버지의 기일 날짜가 떠올랐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쓰시던 비밀번호 0315.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장판이 깔려 있어야 할 바닥에는 고급 원목 마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분홍색 유모차까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만삭의 배를 내밀고 서 있었죠. 설비 기사님이 뒤에서 무슨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배가 볼록한 젊은 여자가 한쪽 팔을 이마에 올린 채 새근새근 낮잠을 자고 있었죠. 치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장대 위에 남편 지갑, 옷장에 걸린 남편의 양복들, 냉장고에 붙은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남편의 구두와 여자의 슬리퍼,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반사적으로 안방 옷장 문을 열고 옷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쿵 울렸지만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떡이 엄마 나왔어. 백화점에서 이유식 그릇 세트 사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저한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목소리. 오빠, 나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빨리 와서 좀 주물러줘. 여자가 잠에서 깨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아 참, 나 다음 주에 바보 마누라한테 인감도장 받아낼 거야. 세금 감면 서류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해. 남편이 비닐봉지를 내려놓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거 명예 넘기면 바로 팔아? 우리 새 아파트 가는 거지? 당연하지. 이 건물 팔면 10억은 넘어. 그 돈이면 찰떡이 어린이집부터 학원비까지 걱정 없어. 저는 옷장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두 사람이 외식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저는 옷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벽을 짚으며 계단을 내려왔고 골목길에 세워둔 경차 운전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대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보처럼.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 위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이 올라오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웃었습니다. 밥 차려놨어. 오늘 제육볶음이야. 오, 냄새 좋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 미소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맛있게 밥을 퍼먹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법률사무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민정이가 그곳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어머, 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민정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갔죠. 만삭 사진 액자, 아기 침대, 남편 양복이 걸린 옷장,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초음파 사진까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보 마누라한테 인감도장 받아낼 거야. 세금 감면 서류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해. 민정이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어?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민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증거를 더 모아. 금융 거래 내역이 있으면 횡령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움직이는 건 아무도 몰라야 해. 사무실을 나온 저는 버스 2정거장을 걸어가 골목 안쪽의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만사형통 심부름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 뒤에서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강 소장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내연녀의 얼굴이 찍힌 만삭 사진 출력본이 들어 있었죠.
이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이 여자랑 뒷조사 좀 해주세요. 특히 돈거래 내역이 필요해요. 강 소장이 사진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어디까지 파면 될까요? 숨겨놓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뭘 사고 어디를 다녔는지 다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5일이면 됩니다. 저는 조사비를 성금으로 건네고 심부름센터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 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강 소장이 갈색 서류 봉투를 밀어왔죠. 사모님, 예상보다 심합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 건물에서 받아간 월세 내역서, 그 돈이 내 연녀 이름의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 백화점 명품관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 이름으로 예약된 베트남 다낭 풀빌라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 강 소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월세가 매달 350만 원인데 사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갔더라고요. 6개월치만 해도 2,1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고스란히 저 여자 생활비랑 여행 경비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이 남자가 동네 부동산 브로커를 만나는지 계속 따라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차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죠. 뭐야, 오늘 상차림이 좋은데. 저는 부엌에서 국 냄비를 들고 나오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건물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잖아. 이번 달도 수리비 나갔다며? 미안해서 내가 좀 신경 썼어. 남편이 저의 머리를 쓱 쓸어넘기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낡은 건물이 다 그렇지 뭐. 저는 밥을 퍼주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뻔뻔한 얼굴. 저도 웃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자연스럽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여보, 나 내일 인감 도장하고 신분증 좀 줄 수 있어? 구청에 세금 감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류에 소유주 도장이 필요하거든.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장롱 서랍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꺼내줄게. 응, 고마워. 남편이 리모컨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장롱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아둔 커터칼을 집어들고 도장 테두리 아랫부분에 칼끝을 아주 살짝 그었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의 미세한 흠집 하나. 저는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흠집 하나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웃는 얼굴로 인감도장을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잃어버리지 마. 당연하지. 금방 가져다 줄게. 남편이 도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3일 뒤 강 소장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남편이 브로커와 마주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확대하니 서류 상단에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뒤져 오랜 고향 선배의 번호를 찾았죠. 지역에서 철거 업체를 운영하는 형식이 선배.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은주예요. 오랜만에 뵐 일이 있는데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후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형식이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선배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은주야, 그 건물 지은 지 40년 넘었지? 네. 그 정도면 해체 허가 금방 나와. 문제는 내 남편이 철거 비용까지 떠안게 만드는 거잖아. 선배가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양식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거 철거 공사 도급 계약서야. 여기에 내 남편 이름이 올라가면 공사비 전액이 이 사람 책임이 되는 거지. 해체 동의서랑 같이 끼워 넣으면 돼. 저는 그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남편이 다음 주에 그 여자랑 다낭으로 여행 가요. 형식이 선배가 볼펜을 톡톡 두드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부수면 되겠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차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달력을 떠올렸죠. 남편의 다낭 출발일까지 딱 8일. 저는 그날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남편이 가짜 증여 계약서를 꾸민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터넷에서 구청 건축과 공문 양식을 찾아 출력했죠. 서식 상단에 구청 로고를 넣고 본문에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 긴급 철거 명령이라는 문구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는 겁나는 문장까지 덧붙여서 진짜 공문처럼 보이도록 꾸몄죠. 저는 그 가짜 통지서를 우리 집 우편함에 꽂아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관 바깥에서 남편이 우편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남편이 벌컥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는 척했죠. 이게 뭐야, 붕괴 위험? 긴급 철거? 구청에서 보낸 거야. 철거 안 하면 벌금이 수천만 원이래. 저는 종이를 든 손을 와들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여보. 우리 전 재산이 그 건물인데 벌금으로 다 날아가면 어떡해. 눈에 힘을 주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남편의 팔을 잡았죠. 당신이 어떻게든 해줘야지.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남편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떴죠. 제가 돈으로 미리 매수해둔 동네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박 사장님,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구청에서 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동네 옛날 건물들 요즘 다 그래요. 구청에서 한번 찍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빨리 부수고 땅으로 파는 게 이득이에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여보, 어차피 낡은 건물이야. 부숴버리고 빈 땅으로 팔면 오히려 돈이 더 돼. 벌금 맞느니 지금 부수는 게 낫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구청에 뭐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서류만 몇 장 내면 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서류가 대여섯 장. 남편이 볼펜을 꺼내며 말했죠. 여보, 이거 구청이랑 세무서에 낼 서류야. 건물 해체 신고서도 있고 세금 정리하는 것도 섞여 있어. 여기 소유주 서명란에 사인만 해주면 돼.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편이 내민 서류 사이에는 건물 명의를 남편 앞으로 넘기는 이전 서류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죠. 물론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아? 나 이런 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야. 구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니까 서명만 하면 끝이야. 알았어. 근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배가 좀 아파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은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형식이 선배가 만들어준 진짜 건물 전면 해체 동의서와 철거 비용 전액을 책임진다는 철거 공사 도급 계약서였죠.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와 남편이 핸드폰에 집중한 틈을 타 식탁 위 서류 뭉치 사이에 2장을 재빠르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를 낸 뒤 식탁으로 돌아왔죠. 다 왔어. 어디에 서명해? 남편이 볼펜을 건네며 첫 장부터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인을 넣었죠. 어차피 흠집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서류는 나중에 위조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구청에 같이 내는 거면 배우자 서명도 있어야 하잖아. 남편이 서류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볼펜을 집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남편이 한 장 한 장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긁는 소리가 저에게는 축포처럼 들렸죠. 형식이 선배가 만든 해체 동의서에도 수천만 원짜리 도급 계약서에도 남편은 제목조차 읽지 않고 자기 글씨로 또박또박 서명을 남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구청에 갖다 줄까? 당신 바쁘잖아. 아, 그래. 그럼 부탁해. 건축과에 내면 돼. 알았어. 남편이 소파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끼워 넣은 명예 이전 서류는 따로 빼내어 민정이에게 넘길 겁니다. 흠집난 인감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문서 위조의 증거물로요.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번 주 회사 워크숍이 제주도야. 4박 5일인데 금요일 밤에 들어올게. 남편이 여름 옷을 캐리어에 넣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림질한 셔츠를 접어 건네주며 대답했죠. 당신 선크림 챙겼어? 요즘 해 뜨거운데. 아, 맞다. 고마워. 남편이 세면대에서 선크림을 집어왔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캐리어를 끌어주었죠. 조심히 다녀와.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남편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흔들던 손을 내렸습니다. 강 소장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죠. 공항 출국장에서 남편이 내연녀의 캐리어를 끌어주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만삭배가 원피스 너머로 볼록하게 드러나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형식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출국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구청 같이 가요. 알았어. 서류 다 챙겨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햇살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형식이 선배와 나란히 구청 건축과 민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담당 직원에게 건넸죠. 건축물 해체 신고요.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서명, 해체 동의서, 도급 계약서, 건물 현황 도면. 네, 접수하겠습니다. 건물 연식이 오래됐네요. 허가 나오는데 며칠 안 걸릴 겁니다. 형식이 선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거업체 담당자입니다. 허가 나오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청을 나서며 선배가 담배를 물었습니다. 은주야, 허가 떨어지면 바로 시작해도 돼? 네. 빨리 해주세요. 선배가 라이터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면 건물 뼈대까지 다 부숴놓을게. 저는 구청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닷새. 철거를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떨어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근처 동네 카페에 1층 세탁소 부부와 2층 보습학원 원장님을 모셨죠. 세 분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모시게 되어서 죄송해요. 사실은 건물을 부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건물을?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구청에서 통보가 왔어요. 더 미루면 안에 계신 분들이 다칠 수도 있대요. 보습학원 원장님이 커피잔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당장 나가야 하는 건가요? 학원 아이들 수업도 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대신 보증금은 오늘 중으로 전액 돌려드릴게요. 이사 비용도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급하게 쫓아내는 것처럼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보증금을 진짜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네. 오늘 제 통장에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사 위로금도 각 500만 원씩 따로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두셨던 비상용 정기예금을 어제 해지했습니다. 남편은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죠. 세탁소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주시는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세 분의 계좌에 보증금과 위로금을 송금했습니다. 보습학원 원장님의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울리자 원장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바로 연락할게요. 카페를 나선 저는 동네 이삿짐 센터 두 곳에 전화를 걸어 이번 주 안으로 이사를 끝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일 안에 건물을 완전히 비워야 했으니까요. 세탁소 부부는 이틀 만에 짐을 뺐고 보습학원 원장님도 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 책상까지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왔죠. 무거운 세탁기를 트럭에 실을 때 세탁소 아저씨가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나중에 새 건물 올리시면 그때 다시 불러주세요. 이 동리가 정들어서. 꼭 그럴게요, 아저씨. 건물이 텅 비워진 날, 형식이 선배가 이끄는 철거반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트럭 세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인부 12명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죠. 건물 사방으로 강철 비계가 올라가고 그 위에 초록색 분진 가림막이 겹겹이 둘러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림막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철거반 반장이 장갑을 벗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3층 옥탑에 가구가 잔뜩 있는데요. 새 것들이던데 따로 빼놓을까요? 저는 3층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산업 폐기물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부숴주세요. 반장이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였죠. 야자수 아래 수영장이 보이는 사진과 함께 오늘 일정 빡세다. 내일 밤에 들어갈게라는 메시지.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앱에서 수신 차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죠. 남편의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해외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 동네 지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편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형식이 선배에게 걸어가 말했습니다. 선배, 내일 아침에 3층 옥탑부터 부숴주세요. 선배가 안전모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삭기 내일 새벽에 들어온다. 아침 8시에 시작할게. 네. 부탁드려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 저는 혼자 3층 옥탑방에 올라갔습니다. 전기가 끊긴 방 안은 캄캄했고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거실을 둘러봤죠.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저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빈 방 안에 쩡하고 울렸죠. 저는 구두 뒤꿈치로 그 사진을 짓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가빠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짓밟힌 액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흔적도 안 남아. 옥탑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텅 빈 건물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제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죠. 골목길에 세워둔 경차에 올라탄 저는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굴삭기의 거대한 팔이 가로등 불빛에 어슴풀에 비쳐 보였죠.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기대어 어둠 속의 굴삭기를 바라보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창을 적시기 시작할 때쯤 동쪽 하늘이 연한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차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고 손가락을 녹였습니다. 형식이 선배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장비 점검 끝. 8시 정각에 시작한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었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42분. 18분 뒤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침 8시 정각, 저는 경차에서 내려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형식이 선배가 안전모를 쓰고 골목 안쪽에서 손을 들어 제게 신호를 보냈죠.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굴삭기 기사를 향해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굴삭기의 엔진이 굉음을 토해내며 무한궤도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죠. 거대한 철제팔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3층 옥탑방의 지붕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슬레이트 지붕이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그 사이로 분홍색 아기 침대의 난간이 보였다가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두 번째 타격에 옥탑방 벽 한쪽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사준 가죽 소파가 벽과 함께 2층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대형 TV는 굴삭기 삼날에 걸려 반으로 접히듯 구겨졌죠. 분진 가림막 사이로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뚜껑을 따며
파라솔 의자에 앉았죠. 내연녀가 사모은 명품 화장대가 콘크리트 파편에 깔려 납작해지는 모습이 가림막 틈새로 얼핏 보였습니다. 분홍색 유모차 바퀴가 잔에 더미 위로 굴러나와 골목 한쪽에 멈춰섰죠.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이 선배가 안전모의 먼지를 털며 제게 걸어왔죠. 은주야, 3층은 거의 끝났어. 2층 들어갈게. 네, 선배. 빨리 해주세요. 선배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친필 서명이 박힌 철거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이었죠. 이거 있으니까 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어. 공사비도 폐기물 처리비도 전부 여기 서명한 사람 몫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배, 인부분들 수고비예요. 속도 좀 올려주세요. 알았어. 모레면 다 끝나. 선배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굴삭기가 2층 보습학원 자리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이 나무 조각처럼 부서져 쏟아졌고 칠판이 두 동강 나서 잔해 위에 떨어졌죠. 저는 캔커피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쓰레기통에 넣은 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여보, 내일 모레 저녁 비행기로 들어간다. 공항에서 바로 집 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맛있는 거 사올까?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바로 자고 싶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1층 세탁소 자리의 벽이 굴삭기에 밀려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있었죠. 이틀간의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첫째 날에 건물의 뼈대가 드러났고 둘째 날에는 그 뼈대마저 산산조각 났죠. 폐기물 트럭이 5번을 오가며 잔해를 실어 날랐습니다. 바닥 평탄화까지 끝난 날 오후 형식이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다 끝났어. 와서 확인해. 저는 경찰을 몰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3층짜리 건물이 서 있던 자리가 텅 빈 흙밭으로 변해 있었죠. 굴삭기 바퀴 자국만 선명한 황량한 공터, 잡초 한 폭이 없는 갈색 흙바닥이 오후 햇살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밑에서 마른 흙이 바스락거렸죠. 여기에 아버지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지으신 작지만 단단한 3층짜리 집. 그 건물을 남편이 더럽혔고 제가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자리에 새 건물 올릴게요. 제 손으로 직접. 잠시 묵념을 하고 눈을 떴을 때 형식이 선배가 옆에 와 서 있었죠. 잘했어, 은주야. 고마워요, 선배. 저는 공터를 등지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앱에 접속해 남편 핸드폰의 해외 수신 차단을 해제했죠. 이제 됐습니다. 남편이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밀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름이 뜨고 저는 3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건물이 어떻게 된 거야? 박 사장이 건물 없어졌다고 부재중이 20통이 넘게 와 있어. 저는 경차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터에서 선배네 인부들이 마지막 장비를 트럭에 싣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아, 여보. 당신이 서류에 서명했잖아. 철거 공사 아주 깔끔하게 끝났어. 조심히 와. 뭐? 무슨 소리야? 나 내일 비행기인데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텅 빈 공터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시동을 걸어 골목을 빠져나왔죠. 핸들을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건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공터 맞은편 골목에 경찰을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형식이 선배네 직원 4명이 제 차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멈춰서자 남편이 뒷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뒤이어 내연녀가 만삭의 배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내렸죠. 캐리어 2개가 택시 트렁크에서 꺼내지지도 않은 채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이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굴삭기 바퀴 자국만 남은 황량한 흙밭이 오후 햇살 아래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남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땅을 짚었죠. 아니, 이게... 내연녀가 헐떡이며 뒤따라왔습니다. 공터를 보더니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오빠,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어디 간 거야?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여유롭게.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죠. 너 네가 한 거야? 저는 대답 없이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흙을 묻힌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들었죠. 이 미친년이 내 건물을 왜 부숴?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 직전 뒤에서 대기하던 철거업체 직원 2명이 남편의 양팔을 잡아 뒤로 확 밀었습니다. 남편이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엉덩이부터 낮아빠졌죠.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건물? 여보,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건물이야. 남편이 흙을 털며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눈에 보였죠. 장인어른 건물을 왜 내 맘대로 부숴? 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건물은 왜 당신 맘대로 갖다 썼어? 그 위에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월세 빼돌리고 명의까지 뺏으려고 한 건 누구야?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죠. 그때 내연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내 가방, 내 명품들, 아기용품 다 어쨌어. 그거 다 합하면 얼마인 줄 알아?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인화본 묶음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옥탑방에서 찍은 만삭 사진, 함께 소파에 누운 사진, 냉장고에 붙어있던 초음파 사진 출력본. 저는 그 사진들을 내연녀의 얼굴 앞에서 한 장씩 흩뿌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람에 날려 흙바닥 위로 흩어졌죠. 내연녀가 땅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쥔 채 뒷걸음질 치더니 남편의 등 뒤로 숨었죠. 저는 내연녀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여줬죠. 이거 봐. 건물 전면 해체 동의서. 여기 누구 이름이야? 남편의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또박또박한 자기 필체의 서명. 그리고 이거. 철거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비 4,800만 원 전액 부담. 계약자 이름 당신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죠. 저는 서류를 재빠르게 뒤로 뺐습니다. 못 찢어.
이건 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어. 남편이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그건 구청 서류라고. 내가 왜? 당신이 나 속이려고 내밀었던 가짜 서류 사이에 끼워 넣은 거야. 당신 제목도 안 읽고 서명했잖아. 나 바보인 줄 알았지? 남편이 흙바닥에 이마를 박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브로커와 함께 만들었던 가짜 증여 계약서 사본. 흠집난 인감도장이 찍힌 바로 그 서류였죠. 이것도 알지? 내 건물을 당신 명의로 빼돌리려고 만든 가짜 증여 계약서. 도장 테두리에 흠집 있는 거 보여? 내가 일부러 낸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죠. 사문서 위조, 횡령. 이미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어. 조만간 연락할 거야.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내연녀가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흙바닥 위에서 서로를 원망하듯 고함치는 남편과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내연녀.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앞만 바라보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가슴속에 몇 년간 눌러놓았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저는 곧장 민정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공터에서의 대면이 있고 사흘 뒤 남편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민정이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 소장이 모아준 금융거래 내역, 흠집난 인감도장으로 만든 가짜 증여 계약서, 브로커와 미래하는 사진까지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민정이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남편 경찰 조사에서 네가 꾸민 거라고 억울하다고 난리쳤대. 그래서 도급 계약서에 찍힌 서명이 본인 필체라는 걸 부정을 못해. 그리고 박 사장이 진술 바꿨어. 브로커가?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남편 편이었는데 경찰이 압박하니까 다 풀었어. 남편이 먼저 명예 이전을 시켜달라고 접근했다고. 가짜 계약서도 남편이 주도했다고 진술서 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보람이 있었죠.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했어. 유책 배우자 증거가 이 정도면 판사가 고민할 것도 없어. 위자료, 횡령한 월세 반환, 철거 비용 배상 전부 청구했어. 내연녀는? 민정이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갔고 급여 통장 가압류도 오늘 신청했어. 그 여자 직장 월급이 170만 원이던데 거기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끝까지 부탁해. 당연하지. 이건 내가 해본 사건 중에 제일 속 시원한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내연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언니, 아니 사모님,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건 내 문제가 아니야.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다 결혼 안 했다고 했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남편인 줄 알면서 만사까지 같이 살았으면서 속았다고? 전화기 너머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통장이 묶였어요. 월급도 못 받고 보증금도 없어서 방도 못 구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값은 치러야지. 평생 안고 살아.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주 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문자가 도착했죠. 은주야, 나 잘못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죠. 다음 날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야, 너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불륜하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거 회사에 소문 퍼졌나 봐. 권고사직? 응. 이제 실업자야.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네. 그 사이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진, 가짜 서류 사본, 철거 빈 명세서를 정리해서 시댁 가족 단톡방에 올렸죠. 사진 한 장, 서류 한 장, 금액이 적힌 명세서 한 장, 메시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며느리한테 말 못했는데 이게 아들하는 짓입니다. 5분도 안 되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시동생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죠.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전화 좀 받아라. 그 아래로 시누이의 메시지가 줄줄이 달렸죠. 오빠 진짜야? 이거 진짜로 한 거야? 엄마 지금 쓰러지셨어. 오빠 당장 전화해.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정이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이죠. 녹음 파일 속 남편의 목소리, 금융거래 내역, 흠집난 인감도장, 브로커의 진술서, 그리고 남편이 직접 서명한 도급 계약서와 해체 동의서. 법정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아내의 계략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서류에 찍힌 서명이 본인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들이밀며 일축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민정이가 법원 복도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완승이야. 100% 유책, 위자료 전액, 횡령 월세 반환, 철거 비용 배상 전부 인정됐어. 내연녀는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급여 가압류 유지돼서 매달 빠져나갈 거야. 저는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내연녀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뒤뚱뒤뚱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아이가 곧 나와요. 한 번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내연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한 짓의 값은 엄마가 치러야지. 저는 내연녀를 지나쳐 법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법원 앞 골목에 허름한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죠. 아주머니,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따뜻한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올려 후루룩 먹었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몇 년간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들이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고 분식집을 나왔죠. 법원 앞 계단에서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죠. 4,800만 원의 철거빚과 횡령 배상금, 위자료까지 떠안은
신용불량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차 열쇠를 꺼내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죠. 이제 진짜로 끝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빈 공터로 방치되었던 그 자리에 4층짜리 신축 상가주택이 올라갔죠. 하얀 외벽에 짙은 회색 창틀, 깔끔한 유리 간판이 들어갈 자리까지 갖춘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건물 1층 로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관리대장을 펼치고 수리할 곳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월세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했죠. 남편에게 맡겼던 일을 이제 제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세탁소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와 있었죠. 이사 갈 때 울먹이며 손을 잡았던 그 아주머니에게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아주머니, 새 건물 1층에 자리 비었어요. 월세도 예전보다 싸게 해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사모님, 진짜요? 아이고, 나 그 동네 떠나고 나서 매일 생각했는데. 아주머니가 이사 온 날 세탁소 유리문에 새 단장 오픈이라는 종이를 붙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동네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1층에서는 다시 세제 냄새와 다림이 김이 피어올랐죠. 2층에는 소아과가, 3층에는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통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저는 남편이 쥐어주던 빠듯한 생활비를 떠올렸죠. 마트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고기를 고르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 그때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4층은 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큰 창을 내어 동네 골목이 내려다 보이게 만들었죠. 거실 한편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괴종시계를 놓았습니다. 이사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매일 아침 그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았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셨죠? 네, 소장님. 그 사람들 요즘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세요? 강 소장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 쪽은 건설 현장 일용직 뛰고 있습니다. 빚 갚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폭삭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반백이 됐고, 그 여자는요? 미혼모 지원 시설에 있습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보증금 없어서 방을 못 구하고 있어요. 급여 가압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쓰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골목으로 세탁소 아주머니가 배달 보따리를 들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정이 올라오나 기다려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내 인생의 썩은 뿌리를 내 손으로 잘라냈다는 사실만이 또렷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4층 옥탑 테라스에 접이식 탁자를 펴고 삼겹살 불판을 올렸죠. 민정이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진짜 좋다. 동리가 다 내려다 보이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살아야지. 형식이 선배가 소주 2병을 비닐봉지에 넣어들고 계단을 올라왔죠. 은주야, 건물 잘 지었더라. 내가 부쉈던 거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네. 선배가 깔끔하게 부숴줬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올린 거죠. 강 소장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죠. 사모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소장님. 네 사람이 테라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을 튀기기 시작했죠. 형식이 선배가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자, 한 잔씩 따라. 오늘 건배 사는 은주가 해. 민정이가 소주를 따르며 맞장구 쳤죠. 맞아. 주인공이 해야지. 저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테라스 난간 너머로 동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1년 전 이 자리에 굴삭기가 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보였죠. 내 이름으로 사는 앞날을 위해서 건배, 건배. 4개의 소주잔이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가 테라스를 가득 채웠고 웃음소리가 동네 골목으로 퍼져나갔죠. 밤이 깊어지자 민정이와 형식이 선배, 강 소장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다음엔 내가 쏠게. 선배,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저도 갈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4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라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뻗었죠.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더 떠올라 있었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과 멀리 아파트 단지의 창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낡은 경차를 몰고 마트 마감 할인을 쫓아다니던 여자. 남편이 건네주는 푼돈에 고개를 숙이던 여자. 옷장 안에 숨어서 입술을 깨물며 울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테라스 난간에 팔을 올리고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힘으로 지은 건물, 내 이름으로 된 땅, 내가 선택한 삶. 거실 안쪽에서 아버지의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땡땡땡.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은주 씨는 결국 해냈습니다. 남편이 바보라고 무시했던 전업주부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머리로 판을 짜고 자기 손으로 끝을 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요, 건물이 부서지는 장면보다 오히려 옷장 안에서 입술을 깨물던 그 순간이 더 아팠습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속으로 삭혔을까요? 이 사연을 소개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사연자 은주 씨는 오죽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은주 씨처럼 용기 내어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